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품 속 배경이 매우 중요한데 19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이걸 어떤 근거로 네가 90년대 초반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느냐? 이 작품 속에 보면은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김희년생이라고 나옵니다. 김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해가 몇 년입니까? 3.1 만세운동 몇 년입니까? 1900? 여보세요. 아, 우리가 한국인 맞죠? 여러분 이거 교포들 아니죠? 국내 출생 맞죠? 자, 3.1 운동은 몇 년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919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나니까 일본 측의 반응이 어땠어요? 1919 이랬잖아요. 그게 이제 1919 3.1 만세 운동이잖아요. 뽀용뽀용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어디 힘든 일 있어요? 괜찮아요? 아, 농악 보면 힘들어? 아, 미안해요. 고개를 좀 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됩니다. 아, 그러나 필기내야 합니다. 자, 1990년대 초반의 얘기인데 이 할아버지가 1919년생이고 그리고 극중에서 72세라고 나오거든요. 몇 살? 72세. 계산해봐. 19년생인데 72세래. 그럼 현재 몇 년이야? 몇 년이냐고? 90년대 초반이잖아. 그래 안 그래? 딱 90년 혹은 91년. 그래요 안 그래요? 제 계산한 거 맞죠? 덧셈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맞지? 왜 이런 거야? 자, 그럼 이제 문 앞에서 그랬는데 문 앞에서 그랬어요. 이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문 앞에서 보낸 하루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루. 이 작품은 오후 무렵부터 밤에 이르는 하루에 관한 얘기. 하루도 안 되죠. 문 앞에서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 못 들어가. 그래서 문 앞이라는 공간 바로 처리 딱 해보고 이 문 앞이라는 공간은 소외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 왜? 집에 못 들어가. 그리고 아파트 문 앞인 건데 자기 집 문 앞에서요. 자, 여기 이제 써볼게요. 아버지와 그가 자신의 집인 아파트의 문 앞에서 보낸 하루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가 보낸이라고 덧붙여 적으면은 완성.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런 인물이 아파트의 문 앞에서 보낸 하루.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라고 필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작품 제목이 뭐였죠? 한대서 울다. 그 공선욱 선생의 작품도 한대서 울다. 근데 그 작품을 보면은 그 남편이 35세 무렵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지나고 어머니가 65세부터 시작해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머니 68세, 남편은 38세.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작품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라는 점에서는 같고요. 중심 인물이 자 서종남씨입니다. 뭐라고요? 서씨고요. 종남씨예요. 이 이름을 읽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서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김씨성을 가지고 있으면 남자끼리 뭐라고 부릅니까? 만만한 남자한테, 동년배 내지는 좀 뭐 만만한 애한테 뭐라고 그래? 김형 그러잖아요. 김형. 그 서울 1964년 겨울 김승국의 작품에도 나오잖아요. 김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날아다니는 파리 얘기하고 참새구이 먹으면서 포장마차에서 술 먹는 얘기. 모름 말고요. 하여튼 그런 건데 아무튼 간에 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할 때 서종남이라고 하는 서형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걸 찾았습니다. 알겠죠? 미스터 서니까 가능한 거죠. 자, 서종남씨. 알겠죠? 이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이게 이제 주로 그라고 나오죠. 이야 그야. 숫자 2 아니야. 그야 히. 그런 인물 서종남씨의 시각에서 주로 얘기한다. 아까 한대서 울다 같은 경우는 남편 38세, 시어머니 68세. 근데 정작
정희 씨의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정희 씨라는 그 여성 인물 중심이었잖아요. 이건 남성 인물이다. 남성인지 알겠죠? 종남 씨, 남성이에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가계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널찍하게 공간 확보하시고 준비됐나요? 자, 부가 있고요. 뭐가 있습니다. 부가 있고 뭐가 있다. 근데 아버지가 욕심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또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계모. 자, 계모.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김미년생이다. 1919년생이다. 여기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현재 72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계산 가능하다. 90년대 초반 배경. 알겠죠? 현재 72세에 해당하고 19년생이고 알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팔남매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팔남매. 근데 이 팔남매가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이쪽 계목에서 얻은 그 형제가 몇 명인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아무튼 도합 팔남매를 거느린 아버지. 이 전체 다 합쳐서 자 이제 부모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이제 누나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놓고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등등등 이렇게 누님이 얼핏 나옵니다. 그래서 누나 정도만 하나 써놓고 여기는 그라고 쓰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종남 서종남 씨. 자 서종남 씨. 네, 그런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자 다시 그라는 인물은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거 줄표 애매하니까 그는 아내가 있겠죠. 자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애들을 낳았는데 자 애들이 2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2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21세인 아이가 있고요. 정확하게 21세라고 나오진 않아요. 근데 17세에 해당하는 18세에 해당하는 애의 3년 위라고 했으니까 21세입니다. 그리고 애는 고3이라고 했으니까 뭐 8살에 정상적으로 입학했다는 전제하에 19세 되는 아이가 되겠고요. 지문에 보면은 이제 일남 일녀라고 나오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남자, 나머지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맥락상 이제 그 비속어를 쓰면서 지칭하는 걸로 봤을 때 석이라는 인물이 남성으로서 혹시 21세의 대학생 아들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게 합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렇게 추측이 가능해요. 석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걔가 동생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는데 추론상 오빠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21세의 대학생 아이를 가리킬 때 비속어를 좀 쓰거든요. 놈이랄지 이렇게 딸한테도 뭐 아유 요놈 귀여운 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추론을 해보건데 그렇다. 이거는 고3인 여학생으로 짐작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모하고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적어도 50대에 있는 일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50 전후의 나이로 예측이 되죠. 왜냐면 그 21살이면은 40대 최소한 40대는 돼야 되잖아요. 최소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애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막내가 있습니다. 계모아이 사이에서 막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냐면은 고2 나이다. 고2 나이. 그래서 18세. 야, 18세. 이런 18세를 만나. 이게 족보가 꼬이게 되는데 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내 아들이 이제 아들로 추정되는 애가 21살이야. 응? 이해되죠? 그럼 아들이 21살인데 아버지가 딴 여자하고 사이에서 난 또 아들이 요게 몇 살? 18살이야. 그러면은 나하고 어떤 관계야? 이 서종남 씨와 이 막내 사이의 관계는 뭡니까? 부자 사이야? 형제 사이? 형제 사이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배가 다른 동생,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건 지금 족보가 졸라 꼬이죠. 아들은 21살인데 동생은 18살.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잘 안 오죠. 그쵸? 이런 거야. 족보가 매우 좀 복잡하게 꼬였다. 자, 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어디냐? 요렇게 괄호 처리. 어디서 사느냐 했더니 대구에서 산다. 대구. 시골 말로 달구. 대구에서 살고 있고요. 그럼 지금 그와 아내는 어디 살고 있느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은 막 섞여 있어요. 서울이라는 표현을 두루뭉술하게 쓰고 있는데 관악산과 청계산을 끼고 있는 철저한 100% 계획도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짐작컨대 뭐 과천 쪽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수도권인데 자 서울 부근 계획도시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부근의 계획도시에 살고 있는 그와 아내. 알겠죠? 그래서 이제 5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건데 아까 그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이 아파트가 5층짜리고요. 503호입니다.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죠. 503호. 5층짜리고요. 꼭대기층이고요. 근데 바퀴벌레가 득식을 거립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이런 관계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그러한 인물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의 탄생과 직결됩니다. 왜 이 사람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쩔쩔매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어디? 대구에서 경상도 대구에서 올라온 아버지와 왜 집에를 못 들어가냐 이거야. 왜? 이 사람이 매일같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인물은 직업이 뭡니까? 교사입니다. 지방 아마 고등학교로 짐작이 되는데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중학생도 물론 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만 느낌상 지방 고등학교의 정도 그냥 지방 학교라고 지방 학교의 교사다. 순장이라고 나오지만은 직접적으로 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생, 교사. 지방학교 교사고요. 자, 매월 마지막 주 뭐지? 선풍기 앞에서 갑자기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 어릴 때 그런 거 아니야? 선풍기 나게 막 돌아가는데 그 앞에서 선풍기 나게 막 돌아가고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같은 세대 맞습니다. 저도 선풍기 앞에서 자라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귀가를 하는 게 이 사람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오는 건데 나머지 29일 내지는 30일 동안 어디에 처박혀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야?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코스로 오는 거야. 금요일 날 귀가해서 자 다시 복귀합니다. 일요일 2박 3일 금토일 일요일에 복귀한다. 어디로 복귀할까요? 시골, 지방 알겠죠? 금요일 귀가, 일요일 복귀 2박 3일 동안 한 달에 한 번만 들리기 때문에 별도의 열쇠가 아깝다고 생각했던지 남편 되는 그란 인물에게는 아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열쇠는 무슨 이러면서 우리 집에 있는데 당신 자주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말이죠. 이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야. 이게 중요해. 지방학교 교사라는 점. 이게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열쇠도 없어. 열쇠가 없다라는 거 매우 이제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전체적인 가족 관계도를 그려놓은 다음에 지운다. 지워도 되겠죠? 안 될 것 같은데. 자, 계모랑 싸우면 말이죠. 요거까지는 필기를 합시다. 요거까지는. 자, 아버지하고 계모하고 싸우는 때 있잖아요. 갈등, 양방향 화살표를 딱 만들어놔. 싸우면 꼭 이렇게 불시에 그의 집에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경이라는 말을 썼는데 단어 뜻 그대로 하면은 서울로 올라옴이란 뜻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서울은 아니죠. 통상 그냥 상경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급격하게 아무 소식도 없이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시위, 가출 이런 표현 나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아들한테 찾아와. 알겠죠? 여기 꼭 그 뭡니까 그 시집살이 힘들어하는 여자분이 이렇게 친정 가듯이 아버지가 아들 집으로 찾아와. 절로 웃기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남의 가족사인데 이게 웃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간에 부부싸움 하면은 이 여자분 좀 젊으시겠죠? 이 여자분하고 싸우면은 꼭 찾아와. 알겠어요? 이 상황. 자, 지우입니다 이제. 지우 되겠죠? 그리고 왜 아버지는 그와 함께 이 소정남 씨와 함께 문 앞에서 소송이고만 있는가에 관한 그 가족사를 통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이제? 이해되죠? 이해되죠? 소정남 씨는 지방에서 일하다 보니 열쇠가 없어. 아버지는 새로 만난 젊은 여자하고 툭하면 싸워갖고 사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그래서 둘이 벙 쪄가지고 어떡한다? 이러다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전체적인 이제 장면들을 한번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10개 장면 정도로 정리해 볼 텐데. 자, 1번. 아파트. 자, 503호. 다시 한번 씁니다. 아파트 503호. 앞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맨 앞부분이 이제 맨 앞부분에 아버지를 만나기 직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드디어는 만나게 된다. 자,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는 부부싸움하고 올라갔고 나는 열쇠가 없고 그래서 둘이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이러면서 야, 넌 왜 이러면서 둘이 아파트 앞에서 졸라 웃긴 일이에요. 진짜 미치겠네. 자, 2번. 자, 놀이터로 이제 갑니다. 놀이터. 어머! 아버지가 지금 뭐 어떻게 상태가 진행 중이신가요? 뭐 치매예요? 뭐야? 알츠하이머예요? 뭐예요? 놀이터를 왜 가죠? 갈 데가 없잖아. 지금 언제야 이거? 2000년대도 아니고 90년대이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야? 놀이터로 가게 된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합니다. 요 앞부분에 이제 EBS에 수록된 부분이 이제 시작이야. 놀이터에서 그 예새끼를 하나 발견했는데 저건 네 어릴 때랑 어떻게 똑같니? 저게 이렇게 그냥 예새끼들이 오면은 밀려나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소심하고 힘없이 그냥 매가리 없는 거 똑같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별표를 딱 할 거야. 이게 출제 요소야.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만약에 문 앞에서 이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부분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이 뇌구조를 가진 출제자라면은 무조건 내야 돼. 왜냐면은 주제의식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빼면은 이제 소설이 헛개비가 되는 거야. 중요한 소재가 나오는데 자 뭐냐 열쇠라고 하는 소재입니다. 열쇠. 요건 이제 색깔 다른 걸로 다시 한번 박스. 이 열쇠라는 소재가 아주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소유를 얘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완전한 소유의 징표다라고 나오는데 완전한 소유의 징표다, 증거다, 표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완전한 소유의 징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쪽은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열쇠는 자 그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있으며 그 다음에 자녀 둘이 있죠. 아내와 자녀 둘은 가지고 있니 갖고 있지 못하니 열쇠를 갖고 있고요. 그러나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놔야죠. 이렇게 화살표. 그러나 그에게는 열쇠가 없어요. I have no the key. 알겠어요? 나는 열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아내와 자녀 두 명에게는 열쇠가 있고 그에게는 열쇠가 없다. 라는 얘기는 자 그들만의 가정. 자 그의 가정이 아니라 그들만의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뭘 느끼게 되는 거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걸 이제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외감, 요거. 그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열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어렵게 집을 장만하긴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열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가정이지만 그의 가정은 아니다. 그래서 써볼게요. 여기다가 중년의 가장이라고 쓸 거야. 집안의 우두머리. 중년의 가장이 겪는 소외감을 상징하는 소재가 바로 뭐예요? 열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소외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아내랑 자녀의
그들만의 가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만의 가정이다. 열쇠 있는 자들과 없는 자. 알겠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작품 전체의 열쇠다. 알겠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만의 가정. 그들만의 가정.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회상으로 이어집니다. 놀이터를 갔어. 72세의 아버지와 뭐 50대 전후에 아들내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옛날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회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울게요. 지워도 될까요? 자, 지웁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했어요. 동그라미 2번이라고 쓰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매우 중요한 얘기했다, 이거. 출제되면은 무조건 여기서 나온다. 자, 2번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상인데, 개울에서의 어릴 적 회상에 대한 이야기다. 회상. 회상. 개울이라는 장소. 개울이 뭐예요? 개울이. 스트림. 졸졸졸. 시냇물. 알겠죠? 개울가에서 몇 감기를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인물이 있고 아버지라는 인물이 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개울로 갔어요. 몇 감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다. 안김이라고 쓸 거예요. 자, 뭐하러 왔느냐? 요렇게 몇 감기라고 쓰겠습니다. 몇 감기. 자, 몇 감기가 뭐예요? 몇 감기? 몇 감기가? 그 발가벗고 들어가서 그 첨벙첨벙 수영하고 노는 거 알겠죠? 몇 감기. 몇 감기를 하면서 이렇게 찰박찰박하는 요런 물 속에 들어가서 그가 아버지의 품에 푹 안겨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이 되겠죠. 아기 때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그 당시를 회상을 합니다. 이 장면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은 이들은 이제 놀이터에서 해질 때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목욕탕으로 가거든요. 이 나오잖아요. 이게. 목욕탕에 왜 가냐? 그걸 몰라요. 안 읽으면 몰라. 읽어야 한다고. 왜 목욕탕을 갑자기? 놀이터에 있으면 무조건 목욕탕을 가야 되는 거야? 아, 더러워? 먼지? 세균? 아, 씻어야 돼? 아, 그런 거야? 아니지. 왜? 개울에 대한 회상이 있고 그 다음에 목욕탕을 가는 게 자연스럽죠. 예전에 아빠 품에 안겨서 버리지 마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수영장 가가지고 얘들 어릴 때 그런 게 있어 없어. 아빠들 꼭 그래요. 물 속에서 자, 아빠 손 꼭 잡아. 아, 괜찮아. 조금만 떨어져. 절대 안 놓을 거야. 자, 오케이. 자, 됐어. 자, 됐어. 오락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있죠. 그쵸? 우리 같은 세대라니까. 꼬르륵 그럴 때 다 주고 갈 때 쥐 올려. 으이쿠 이러면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 어프의 기억. 그런 걸 한 다음에 목욕탕 가는 거지. 왜? 목욕탕 가서 또 어떻게 어프하게 아잉 이러면서 또 안기는 거야? 72세 노인네한테. 그런 장면 나올 리는 없지만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목욕탕에서 그 물 속에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하여튼 그 부자 간의 스킨십 이런 거 이런 정도 표현 괜찮죠? 정기 어때요? 스킨십 괜찮아요? 아, 괜찮다고요? 아, 네. 아니라고요? 네. 아무튼 요게 회상이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으로 적을 거야. 뭐라고 적을 거야? 아버지의 그 부성애가 뭔가 느껴지는 그가 느꼈던 아버지의 어떤 부성애, 어떤 그 친밀감, 정 이것과 관련된 회상이다. 곧바로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목욕탕 가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이거 회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목욕탕 3번 갑니다. 1번은 503호, 2번은 놀이터, 3번은 뭐야? 이제 목욕탕으로 가면 목욕탕. 지금 평일이고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목욕탕입니다. 회상이 여기서도 진행이 되는데 1번하고 2번 번호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잡곡밥 한 그릇. 자, 하나 쓰시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회상이 나온 건데 여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회상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회상. 이것도 회상이고 이것도 회상이다. 목욕탕에 가가지고 회상을 하는 거야.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빨간 펜으로 체크할 거야. 이 개울가에서의 에피소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왜? 친밀감,
플러스 친밀감. 알겠죠? 근데 이거 잡곡밥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병원도 마이너스. 알겠죠? 그리고 이 잡곡밥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 했더니 자, 가난과 자, 모멸감, 가난과 모멸감, 가난과 치욕 플러스 치욕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가난과 치욕. 그래서 기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아 그러니까 타이거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아라고 하면 뭡니까? 기아 굶주림 이런 얘기예요. 타이거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아는 굶주림이에요. 알겠죠? 가난, 굶주림. 왜 이게 굶주림과 치욕과 관련된 거냐?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대구에 살던 건 아니고 대구 근교에서 살다가 아버지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대구가 아닌 그 주변에 살던 식구들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대구로 올라온 거야. 이른바 그 도시로 온 거죠. 도시에서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만만하지 않아. 엄청 가난해. 근데 하필 명절 때라서 정월이기 때문에 잡곡밥을 먹는 거야. 정월 대보름입니다. 뭐라고요? 정월 대보름. 1월 15일을 지금 얘기한 음력 1월 15일에 잡곡밥을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막 도시에 올라와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잡곡밥 한 그릇을 갖다가 준 거야. 보다 못해가지고 식구는 한두 명이 아닌데 잡곡밥 한 그릇을 방 한가운데다 모셔다 놓고 누구도 거기다가 손을 대지 못하는 거야. 왜? 인원은 많고 밥은 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하루 종일 굶어. 식구들이 전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아. 연결되니 안 되니? 기아.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엄청 기아야. 근데 치욕스럽죠? 왜냐면 저 한 그릇을 두고 그냥 누구도 먹지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그러고 나서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 집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쳐다보겠지? 아, 저 집은 가난해가지고 명절날 밥도 못 먹고 있다고. 우리가 밥 한 그릇 갖다 줬다고. 그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 시선을 견디면서 화장실을 진짜 잠깐만요. 이러면서 공용 화장실을 갔다 오는 상황에서의 치욕. 그래서 치욕 여기다가 다시 요거는 화장실이라고 써요. 화장실. 공용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에 견뎌하는 이웃의 시선. 그거를 내 한 몸에 어린 나의 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과거의 현실. 이해돼요? 채원이 이해되냐 안 되니? 이해되지? 화장실이 옛날에는 공용 화장실이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병원인 건데 내가 아니라 그가 아픈 거야. 시크. 얘가 지금 병이 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냉정하게 끊어버려요. 병원 데려가지 말아라. 병원 데려가지 마라. X. 병원을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지 않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자,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혐오하고 욕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아버지를 혐오하고 아픈 가운데 막 열이 올라가니까 사람이 막 그 열이 한 39도 40도 올라가면 지정신 아니잖아. 송견만목 나온다고. 그러면서 니들만 잘 살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아버지한테 막 쉬봐 알겠죠? 아버지 앞에서 껌을 막 씹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를 하게 된다고. 혐오하고 욕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를 원망한다까지 있는데 자 써볼게요. 아버지를 뭐라고? 원망한다. 원망이라고 하면 쓸게요. 원망. 그러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혐오하고 좋지 않은 기억들을 회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오셔갖고 역시 목욕탕은 목욕탕인데 동그라미 3번이라고 적겠습니다. 덜 적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왼쪽만 지우겠습니다. 자, 듣고 있지? 동그라미 3번이라고 적을까 이제. 동그라미 3번. 이때 이제 아버지가 대사를 치는데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시험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별표. 시험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한 2순위 정도. 몇 순위? 2순위. 아까 1순위 뭐였니? 키. 아파트 문 앞에서 왜 못 들어가는 거야? 키. 알겠어요? 그럼 키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중년 가장의 소외감.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은 노인들의 소외감을 얘기합니다. 써볼게요. 미리 있습니다. 정답. 노인들이 겪게 되는 소외감.
노인들이 얻게 되는 소외감에 대한 얘기예요. 노인들의 나라는 없다. 들어본 적 있지? 약간 그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자, 기차 칸에서, 그 다음에 식당에서 옆자리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니 안 하니?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안 하니? 노인들의 옆자리에는, 노인의 옆자리는 비었어? 채웠어? 비어있단 말이에요. 비어있다. 기차든 식당이든 노인 옆자리는 empty. 비어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비어있다. 왜?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 대사에 이런 얘기 나오죠. 식당 옆자리에 똥을 안 치지. 차라리 똥을 놓고 밥을 먹지 노인을 앉혀놓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노인들을 싫어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면서. 알겠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4번이라고 쓰겠습니다. 4번. 이것도 이제 우리 EBS에 실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2라고 적겠습니다. 요거. 총상 자국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자, 그래서 총상 자국. 요건 간단히 그냥 쓰겠습니다. 전쟁의 상처, 아픔. 전쟁의 상처, 아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 전쟁 막바지에 끌려가는데 길거리에 있다가 끌려가서 석 달 닷새 만에 뭐라고요? 전쟁에 참여한 지 석 달 닷새 만에 알겠죠? 석 달 닷새 만에 부상을 입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EBS는 없죠. 그래서 대략 한 95일째 되는 무렵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총상이 뭐야? 총상이 뭐니? 총상이 뭐야? 총알로 부상을 입었다 이거 아니에요. 총알 맞았다 이거예요. 총알이 또 뚫고 간 곳이 어디냐면은 수축이 실려있는 그 부위예요. 그런데 그 부위 말고도 상처 자국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시 영향이지만은 오른쪽 넓적 다리의 바깥쪽 부분에도 상처가 또 하나 더 있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내는 어물쩍 넘어가는데 그 넓적 다리 오른쪽 넓적 다리 바깥쪽이 아니라 다른 부위 EBS에 실려있는 그 부분 여기가 총상 자국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큰 숫자 4로 갑니다. 이제 3의 목욕탕 있죠. 근데 지웁니다. 큰 4라고 적어요. 4 목욕탕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가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었어. 때를 엄청 밀었어. 아버지가 때가 장난 아니야. 엄청 땀 흘렸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니? 목욕탕에서 땀 빼고 힘 썼어. 뭐 해야 돼? 찹찹찹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밥집을 가는 거죠. 자, 어디로 갈까요? 니네가 생각해봐. 72세 노인네가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그냥 백반 먹을 거야? 아니지. 뭐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야지. 단백질. 고고. 4번. 그래서 식당을 갑니다. 자, 그래서 돼지 불고기집을 간다. 돼지 불고기집. 돼지 불고기집. 자, 현수님. 돼지고기가 좋아요? 소고기가 좋아요? 자, 밸런스 게임 갑니다. 돼지고기냐? 소고기냐? 시작. 시작. 아, 오리고기. 아니. 두 개 중에 골라야 돼. 돼지고기, 소고기? 소고기. 야, 저랑 맞네요. 절대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삼겹살 이런 거 안 먹어요. 왜냐면은 기름이 너무 많아. 그 연기가 제가 그 아까 그 한대서 울다의 정희 씨 아까 나왔잖아요. 정희 씨 못지않게 입이 나거든요. 이 담배 연기에 이어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삼겹살 굽는 냄새 있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 그거 구워서 연기 다 뺀 다음에 가져오면 먹는데 그거를 그냥 거기서 어떻게 먹니 니네? 대단해. 응? 집에 돌아올 때 그 냄새 알지? 소고기는 안 그렇잖아. 자,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돼지 불고기 비추입니다. 자, 이 돼지 불고기집 가가지고 열라 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화살표로 할 거야. 5번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 방식의 전개인데 잘 봐야 돼. 화살표 잘 봐. 돼지 불고기집을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안경 가게를 가게 되는 건데 안경 가게라고 쓸 거야. 사실 이제 수능 사용 설명서에 그 수특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순서가 좀 잘못돼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문제는 안 되겠죠. 아무튼간에 돼지 불고기집 갔다가 안경 가게를 가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낡았다. 아버지의 안경이 태도 오래되고 알도 오래되고
자, 아버지의 안경이라는 소재가 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아버지에 대한 연민, 자, 느끼게 하는 소재, 안경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 안경 바꿔주려고 가는 거야, 바꿔주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6번으로 갑니다. 이 쇼핑센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쇼핑센터. 자, 요거는 위로 갑시다. 화살표 위로. 쓸 게 많으니까 6번. 자, 쇼핑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센터에 가면 양복 가게도 있고 등등등 많이 가게가 있는데 여기서 그 구매하는 물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1번 양복을 구매합니다. 아버지 차림새가 너무 그냥 후줄근해가지고 양복 한 벌 장만해드리고, 두 번째 와이셔츠 구매하고요. 자, 세 번째 뭐 살 거 아니? 양복에 와이셔츠가 있어. 이제 뭐 살 거야? 거기다가 뭘 받쳐 입어야 돼? 넥타이. 그렇습니다. 넥타이. 타이타이, 넥타이. 요거 구매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중절 모자. 노인분이시니까 중절 모자. 요 중절 모자 놀이터로 돌아가서 그때까지도 밤 늦게까지도 아내가 돌아오질 않아서 놀이터로 다시 가게 되는데, 그 놀이터에서 끄덕끄덕 졸다가 아버지 중절 모자가 머리에서 떨어져 내립니다. 알겠죠? 그때 이제 아버지 이마에 난 상처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데, 상처. 자, 다시 5번에 혓대라고 쓰겠습니다. 혓대. 허리띠 말하는 허리띠. 이 5개의 물품을 구비한 다음에 쇼핑센터에서 쇼핑 완료. 자, 불고기집, 안경가게, 쇼핑센터. 알겠죠? 이런 순서로 빨간 펜으로 이제 쓸 거야. 이 부분이 만약에 연결 된다 그러면은 전부 뭐라고 이제 해야겠어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자, 서술상의 전개 방식. 공간의 이동이라고 써 두시고요. 그럼 이때 이제 뭐냐면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공간의 이동이냐 했을 때는 아버지를 위한 거였죠. 그래서 자, 일종의 아버지에 대한, 자, 배려, 이런 차원에서의 공간의 이동 의미가 있겠습니다. 전부 누구를 위한 쇼핑이냐? 아버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번호를 바꿔 7, 8, 90이 되겠습니다. 자, 다 썼니? 지운다. 7, 8, 90을 쓸 텐데, 7, 8, 90은 같은 공간 2개가 왔다리 갔다리. 이제 쇼핑 다 끝났고 이제 몸이 노곤하고 밥도 먹었고 이제 뭐 할 차례야? 자야겠잖아. 자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왔더니 어때요? 아직도 마누라가 안 돌아온 거야. 이 정도 되면 이제 이혼 얘기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보통 이혼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제 번호를 다시 적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으로 쓸 거야. 그래서 이제 먼저 아파트로 가보는 건데 쓰겠습니다. 아파트 문 앞입니다. 아파트 문 앞으로 가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놀이터로 가는 거죠. 자,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와? 9번에 아파트 문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도 안 와 있어서, 아내가 없어서 어디로 가? 다시 놀이터로 간다. 요게 이제 거의 뭐 이제 중년 가장과 노인네가 겪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소외감을 공간의 어떤 그 반복적인 이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시험 출제 요소는 8번하고 9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회상이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쓸 거예요. 회상. 놀이터에서 이제 회상을 하는데, 어릴 적의 산길. 어릴 적 산길이라고 쓸 거예요. 시간은 낮이야 밤이야? 밤에 이제 산길을 갔던 기억을 얘기합니다. 이모 집 방문이라고 쓸 거야. 당신은 가난했다 아니면 부유했다? 어릴 적에? 엄청 가난했다. 그래서 이제 이모네 집에는 왜 갈까요? 저기 처제, 뭐 처형, 저기 이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give the money, please 라고 하려고 가는 거죠. 돈 좀 줘. 이러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산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래서 누가 지금 같이 동행하는 거야? 그와 아버지가 동행을 하는 건데, 지금도 빨간 펜. 아버지가 나에게 묻고 답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한 말이 있어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도깨비인 줄 아냐? 귀신인 줄 아냐? No. 세상에서
가장 호러블하고 악랄하고 무서운 존재는 뭐라고 합니까? 호랑이야, 도깨비야, 귀신이야? No. 뭐야? The man. 사람이 제일 무섭다. 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가장 무서운 존재. 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구라고? 사람이다.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한테. 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뭔 줄 알아? 내가 아들이? 그러니까 야, 귀신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도깨비도 없어. 이 밤중에 산길에서 만나는 사람이야말로 도깨비나 귀신이나 다름없는 거지.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거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서 또 출제 요소가 있는데 손때 묻은 가방이 여태까지 걸려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요? 손때 묻은 가방.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손때 묻은 가방이 이 소재가 매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손때 묻은 가방은 누구의 가방이야? 그의 가방이야. 어디에 걸어놨더라? 문 손잡이에 걸어놨던 거예요. 문 손잡이에 걸어놨던 건데 지방에서 올라온 오후 3시 무렵부터 해갖고 이 밤 늦은 시간까지 그대로 걸려있는 거야. 왜 그대로 걸려있어? 아내가 돌아왔으니까 안 돌아왔으니까.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그의 처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외된 그의 처지를 드러내주는 소재다. 뭐가요? 이 손때 묻은 가방. 여전히 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그의 가방. 알겠죠?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방. 이해돼야 안 돼요? 가방도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고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요거 써놓고요. 자, 10번. 놀이터 장면으로 가면은 마지막이 이제 끝나기를 자, 연속극. 자, 비명이라고 씁니다. 비명 소리가 아파트에 메아리십니다. 자, 이게 뭐냐 했더니 TV 속의 연속극 장면을 관람하던 이 동네 여자분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 이야기다라는 거. 이 작품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작품의 키는 뭡니까? 역시 키다. 키는 키다. 이 작품의 열쇠.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연계되면 무조건 나온다. 열쇠. 뭘 상징한다고? 뭘 상징해? 중년 가장의 소외감. 알겠어요? 아까 그 노인 에피소드도 기억해야 돼요. 노인들이 소외받는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 아버지의 대사. 그것도 기억하시고. 알겠죠? 기차간에서도 옆자리 싫어하고 식당에서도 옆자리 싫어하고. 사실 좀 그렇지 않니? 나도 식당 하면은 좀 연세 드신 분 오고 그러면은 같이 합석하자고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사람 뭐 저기 밀리고 그러면 혼자만 모이니까 이렇게 같이. 그럼 다음 기회에 올게요. 나와버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노인이 싫은 게